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실무 이정화입니다. 13주차 수업이죠. 우리는 지난 주차 12주차부터 이제 이번 주차에 걸쳐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기준이라던가 인력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또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기관의 종류에는 그 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공부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보통 노인 주거복지시설,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 재가복지시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과정과 노인 복지주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환경, 안정된 삶,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이라던가 그냥 일상생활 지원을 한다.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인력이다. 인원이 9명까지면 우리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명부터는 우리는 양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노년기의 주거 환경을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거라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주거 복지 시설의 그런 주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그 안에 의료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병원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주거복지시설이 일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의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케어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치매라던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소를 하신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도 노인 공동생활과정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 공동생활과정이 있는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과정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노인복지주택도 있지만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이에요. 또 그냥 노인 공동생활 과정이 아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 요양에 붙게 되면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과 공동생활 과정은 둘 다 같은 행위를 하지만 어찌 되었든 여기도 인력에 따라서 구분이 있다. 9명까지는 공동생활, 요양 공동생활 과정. 그러니까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든 무조건 공동생활 가정은 9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행위가 있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신 뭐 복지관이라던가 경로당 혹은 뭐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그냥 생활하시던 그곳에서 누려왔던 환경들을 그대로 누리고 어르신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누리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 흔한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가정으로 이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일상생활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와서 그냥 집에서 샤워를 시키는 것은
방문 목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욕차가 와야 되고 전문 목욕용 그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우리는 방문 목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방문 요양을 할 때에 어디까지가 방문 요양의 일인가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이 혼자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청소부터 빨래부터 음식 준비 전부 다 방문 요양 케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 안에서 어디까지가 어르신과 관련된 일인가, 이게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르신과 관련된 빨래,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 어르신이 드실 음식, 거기까지만 우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로 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지만 뭐 주간이면 주간에 우리 데이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침에 차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요. 그리고 저녁에 이것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다시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 또 야간 보호 이런 것들은 야간에 이제 너무 케어가 어려워서 가족들이 밤에 잠을 자야지 아침에 일을 나가는데 이제 어르신 케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15일 정도까지 출장을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애완견, 이런 애완견들도 애완동물도 키우는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이러면은 위탁해서 맡겨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단기 보호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학대를 받는 노인에 대한 상담, 또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발생하면 조사를 나가고 또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격리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 특성상 우리나라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대를 받아도 드러내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학대 통계를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 학대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대 행위자의 1위가 주로 아드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거, 학대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인권관리할 때 함께 공부를 했었죠. 이곳이 지금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그러면 뭔가 때리고 꼬집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이 꼭 학대는 아니라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하는 거, 이것도 학대고요. 말로써 아니 어르신이 치매인데 뭘 알아요? 이런 말들. 또 치매라고 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에서 기저귀 케어를 한다던가 목욕을 하고 벗은 몸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한다던가, 이거 전부 다 학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설치 운영 및 규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설치를 할 때에 기준이 몇 제곱미터, 그다음에 무슨 그 안에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가 되면은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법령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원의 배치 기준이라던가 자격 이런 것들은 인터넷 뒤져보고 법령을 뒤져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타 등등 운영 규정이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하나만 보고 넘어갔는데요. 다시금 리뷰를 하자면은
조직이라던가 인사, 급여, 회계, 물품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입소 정원은 몇 명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을 할 건지, 또 입소 계약에 관한 거, 이용료는 얼마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인지, 또 배상 책임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 어떻게 권리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그 안에는 또 건강관리,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과거에는 노인이라던가 장애인들을 모시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박애 정신에 의해서 종교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운영 규정도 없고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졌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는 전문적인 원조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누구나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교요양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기관을 검색하시면 그 기관의 병실이 몇 개고 현재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차 있고, 또 입소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 직원이 몇 명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외관적인 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챕터 12 노인복지설 1에서 우리 12주차에서 노인복지설에 관한 외관적인 것을 공부했다면, 이 시간에는 좀 내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PPT 내용을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너무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적어놔서 언뜻 보면은 분량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졸업을 하고서 현장에 가기 전에 마인드를 조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취업을 했을 때에 올바르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시설의 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힘드시더라도 뭐 설치 기준? 사실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은 설치 기준이라든가 인력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시설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노인생활시설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 공간 이런 것들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시설로 해요. 우리가 보통 이사 가면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일반 어르신들은 상관이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시설로 입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시설이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뭐 집이 없는 분도 많고 이러시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로 입소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 입소 이용 의뢰서를 발급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밖에 나가시는 게 자유롭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료하시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등 또 여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재방 활동들이 있어야겠죠. 특히나 이제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왔다가 몇 시간만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오게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요. 또 몇 시간만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두 가지만 해도 몇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생활시설은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기 때문에 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계속 계시게 되면은 굉장히 무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도 24시간 계시는데 무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활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비스의 내역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시설, 즉 주거시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또는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서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특히나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 서비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냥 주거 서비스를 내 목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행위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에는 비교적 경증만 있다는 거예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료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드레싱을 한다던가 이렇게 의료 행위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의료행위가 필요 없는 어르신이 입소했다는 것은 비교적 질환이 없는 경증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해주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도와야 되고요. 또 행여 어디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불편하신 상황 속에 적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만성 질환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뭐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이 불편하시면 무릎이 불편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낫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낫게 한다고 해서 낫게 하지도 않지만요. 그러면 무릎이 안 좋으면 나머지 기능을 도와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주요 서비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을 재활을 통해서 무릎을 낫게 해서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는 훈련을 제공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으신지를 보고서 안 좋으시지만 나머지 잔존 능력을 감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르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시설인데 어르신 빨래를 이렇게 막 큰 빨래는 해주지만 속옷이라던가 양말 같은 빨래는 직접 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말이 많아요. 기껏 어르신을 시설에 모셨는데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그분은 운영 방침이 그렇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입소자만 받는다는 거죠. 어르신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이 노인복지가 발달된 곳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국같이 우리나라 같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게 해서 잔존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 가벼운 빨래 같은 거 스스로 하시면서 자꾸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양이라던가 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레크리에이션이 무조건 놀고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움직이고 이제 그래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왜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달란트를 모으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그 달란트 같은 걸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 달란트를 모아서 그걸로 시설 내에서 파는 뭐 간식도 이렇게 사 드실 수 있게 달란트 잔치 같은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비교적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또 식사도 혼자 떠드시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도 모든 걸 다 해드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잔존 능력을 감퇴하지 않기 위한 게 필요한데 이렇게 생활시설 그냥 주거복지시설에 계시는 분은 비교적 노인 의료복지시설보다 경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커플이에요. 이제 서로 네, 호감을 갖고 좋아하시는 사이인데 여자 어르신은 이제 약치매고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신데 이제 그래도 거동을 하세요. 근데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 한쪽으로 움직이지 못하셔가지고 쩔룩쩔룩 거리시거나 가끔은 이제 휠체어도 타시죠. 근데 이분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남자 어르신들 휠체어에 타시고 여자 어르신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어르신도 굉장히 왜소하신 분이었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남자 어르신을 휠체어에 모시고 미는 게 좀 많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자 어르신보다 남자 어르신은 훨씬 더 이게 이제 좀 근력이 필요한데 두 분이 이렇게 사귀시니까 1년 넘게 맨날 남자 어르신을 여자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휠체어에 모시고 맨날 이렇게 밀어드리는 거예요. 1년 뒤에 여자 어르신이 다리 근력이 굉장히 튼튼해지셨어요. 운동을 하시려고 운동을 했던 게 아닌데 남자 어르신을 휠체어에 모시고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게 운동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걷기 훈련을 시켰다면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로 밀고 다니면서 다리에 힘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어르신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을 구분하면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왜 뭐 전원주택 단지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의 단지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세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을 어찌 보면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임대해서 이제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이 좀 커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요 좀 이렇게 은퇴 자금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 마음 맞는 분을 모집해서 이 노인복지주택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이제 좀 한 거의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뭐 이제 뭐 2억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집을 이제 분양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시는 거죠. 이렇게 마을을 하나 형성해서 그 안에서 뭐 약간 자급자족 형태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입주자가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뭐 오락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각종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을 하는데요. 노인복지 주택 같은 경우는 요게 하나의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마트라던가 예를 들면 병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뭐 세대수가 5세대, 10세대밖에 안 된다면 그 5세대, 10세대를 보고 병원이나 이게 뭐가 들어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다 노인이게 되면은 그 30세대를 이제 건강관리하는 뭐 의사라던가 이렇게 의료인이 들어가게 되겠죠. 사회복지사는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지도, 상담이라던가 문안, 긴급상태,
또 의료기관 등의 연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대학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라던가 이제 뭐 감기 같은 간단한 질병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의 뭐 개인 병원, 개인 의원 같은 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큰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이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 요양, 또 주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인복지주택에 생활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기력이 좀 쇠해지셔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으로 따지면 공동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8인실 이런 병실에 환자 한 명이 그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 한 명이 그 환자 여럿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노인복지주택 이걸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사가 다 이제 한 명이 다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상생활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제 혼자 하시다가 기력이 쇠해지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타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경우는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간호,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인권 보호라든가 자기 결정, 자립, 또 사례 관리, 또 비밀 보장을 하고 어찌 되었든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는 재가에서 하는 재가복지가 우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누리셨던 모든 일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시고 뭐 본인이 간단한 야채 같은 거 재배하셔갖고 드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고 시설 내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스케줄에 맞춰갖고 내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 요양을 통해서 이분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충실히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만 필요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던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하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맺은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 가시던 병원이라던가 자주 갔던 뭐 상가들 이런 분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되는 거죠. 하여간 최대한 시설이라던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소하실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하시거나 입소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거예요. 재원 일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탈시설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시설에서 케어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면이라던가 구강관리, 몸단장,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화장실 이용,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씻고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되면은 거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노인 그 자체가
자신의 사실 몸을 가누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실제로 시설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먹는 밥이 노인들에게는 그 밥을 떠서 드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간호처치의 서비스입니다. 관찰 및 측정인데 혈압 같은 이런 활력 징후, 또 이제 필요하면은 투약 및 서비스, 호흡기 간호, 어떤 뭐 피부 간호 이런 것들, 뭐 욕창이라던가 혹은 피부에 뭐 질환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거죠. 영양 간호, 배설 간호 이런 것들. 또 기능 회복 훈련,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뭐 이런 것들. 또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침대 커버 혹시 바꿔 보셨나요? 네, 여러분 항상 어머니가 아시죠? 여러분 기회 되면 여러분이 한다고 하세요. 침대 그 커버 바꿔 끼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도 어두우시고 근력도 또 관절의 구축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힘드신 부분일 수 있어요. 또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래가지고 외출할 때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혼자 식사하시고 씻고 외출하시고 병원 가시고 옷 입고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을 노인들은 혼자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고 전부 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행동들에 일정 부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노인주택이라던가 혹은 뭐 양로시설 뭐 이런 데서 주거 서비스를 받지만 정말 이것에 대한 모든 부분 대부분이 필요하다면 거의 이제 이때는 재가시설에 있지 않고 보통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입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생활시설은 제가 집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이용시설입니다. 노인 이용시설은 왔다 갔다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정 시간, 하루에 일정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혹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셔야 되고 또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겠죠. 이용시설을 이용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르신은 경증이구나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에 이제 깔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 시간들을 또 안전하고 활기차게 그냥 뭔가 무료하게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이용 시설에 대한 증가 또 욕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뭐 노래교실, 뭐 치매 예방교실 이런 거 말고도 건강검진도 하고요. 또 컴퓨터 교실,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 뭐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노인들의 왜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은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노년기가 이제 워낙 긴 거죠. 또 건강 관리만 잘 하셨다면 이렇게 막 힘쓰는 직업이 아니어도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화구연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인 택배 서비스. 왜 지하철을 타고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뭐 배달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제 끝나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바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뭐 야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관리해주는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게 이제 노인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그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 사업으로는 이제 노인복지관들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인 거죠.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한다던가, 취미 여가 지원 사업을 한다던가, 고용 지원 사업이라던가, 기능 회복 지원 사업이라던가, 혹은 정서재활 지원 사업이라던가,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또 선택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상, 혹은 뭐 요즘같이 코로나가 되게 많다 이러면은 뭔가 좀 특별하게 특성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거 지원 사업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 동네에 이번에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건강 지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이러면 소득 지원 사업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 가정에 가정이 많이, 우리 동네에 가정이 해체가 됐다 그러면 가족 기능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복지관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보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관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혹은 뭐 계절의 특성, 아니면은 요즘같이 이런 어떤 뭐 특수한 질병이 유행을 한다던가 이럴 때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한참 웰빙이 유행이었어요. 음식도 잘 먹고 뭐 건강하게. 이제 요즘에는 웰다잉이 또 유행이어가지고 잘 죽는 법.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뭐 유언장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영정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재산 같은 것은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또 연명 의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성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이제는 추세가 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도 우리는 시한부의 삶이어도 쉬쉬하면서 환자가 충격받을까 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환자에게 알려서 환자도 뭔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부분도 공개적으로 뭔가 음성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준비하고 삶을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본다는 거죠.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주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예방적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 본인이 거주하시던 집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일부분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서 건강을 좀 유지하고, 최대한 시설에 들어가시는 거, 혹은 최대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을 늦추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 예방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분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 내에 케어를 받을 수 없을 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서비스라는 거죠. 누구든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 부담금 15%만 내게 되면은 받으실 수 있게. 자,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에 방문 요양이 워낙 많이 생겼어요. 주간보호라던가 시설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차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케어를 해주고, 어르신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어르신 목욕을 도와드리고, 어르신이 뭐 은행 갈 일이 있으면은 같이 가서 이 일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보통 이제 4시간 정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필요하면은 노인 상담이나 교육에 관한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지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가셔서 뭐 일상생활 지원도 하지만 역시나 어르신이 너무 무료하시기 때문에 인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 요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샤워시킨다. 이건 제가 방문 목욕이라고 안 그랬죠.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구분하는 것은 방문 목욕이라는 서비스 수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려면 목욕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 중비, 입욕, 이동 모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전부 다 우리는 방문 목욕으로 하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은 방문 목욕에 포함되지 않고요. 방문 목욕은 일반적으로 우리 2인 1조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보통 이제 차량 운행을 해요. 우리 송령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듯이 어르신을 모시러 다니는 거죠. 주간에 우리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처럼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또 재활치료도 하시고 점심도 드시고 이제 보통 오후 한 5시 이제 이때 집에 이제 가시는 송령 서비스를 하면 집에 도착하시면 거의 6시, 5시 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또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또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하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만 나이에 제가 원래 보육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입소 비용이든 어린이집 비용이든 뭐든 전부 다 카드 결제하시고 혹은 계좌 이체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을 때여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은 원비 봉투를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혹시 엄마가 이런 봉투 준 친구는 빨리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머니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실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 이제 가방에다가 원비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체크를 안 하면 분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원비 봉투에 담아서 원비 주신 거를 다 친구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친구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아침에 오면 아이들 가방을 다 일일이 봐가지고 혹시 원비 봉투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큰 친구들은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이런 봉투 가면 선생님 갖다 드려 이렇게 말도 해주고 차량 운행할 때 선생님 가방에 원비 봉투 넣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또 간혹 이제 아이가 혼자 오는 경우는 이런 봉투 엄마가 주신 분은 다 꺼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꺼내 놓거든요. 주간 보호를 가면요. 이런 봉투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주신 분은 꺼내놓으세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역시나 다 계좌 이체하시지만 간혹가다 현금으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은 이런 봉투 엄마나 아빠가 주신 분은 꺼내놓으세요. 주신 친구는 꺼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간보호, 야간보호 가면은 네, 이런 봉투 주신 분,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주신 분은 꺼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여기서는 어린이집과 똑같아요. 네, 저도 이제 주간보호의 데이케어에 근무를 했었는데, 똑같이 어린이집처럼 일정에 맞게, 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커피도 드시고, 건강검진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거고, 야간보호는 이제 야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단기보호는 급식이라던가 치료,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15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보호자가 여행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이렇게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분을 그냥 혼자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달에 15일까지. 만약에 한 달에 30일, 한 달 전부다를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15일은 보험의 서비스를 받고 15일은 100% 자기 부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싫으시면 시설에 맡기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과거에는 이게 1년에 90일까지였고요. 90일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180일, 6개월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 단기 보호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한 달에 15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네,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방적 사업에서 직접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 네, 정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상담 지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이 있고요.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는 연계 지원, 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또 긴급 지원 사업으로는 긴급 지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요즘에는 탈설화 또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의원성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왜 오히려 뭐 병원에서 병 더 걸리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제 시설 내에서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갖고 오신 분들 보면 욕창 생겨 갖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한 자세로 그냥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욕창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소를 하시거나 혹은 시설에 입소를 하시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최대한 재가시설에서 오래 계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약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거기서 더 이상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 또 이분이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 지원으로만 되지 않고 뭔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면 또 그것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제 긴급적으로 의료라던가 혹은 뭐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연계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제 사회복지가 특히 노인복지가 한국에 오면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디다가 넣고 문을 닫기를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본인이 누리던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는 그냥 일단은 설에 그냥 모시고 신경 안 쓰는 거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병원이라던가 시설까지 가지 않아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또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시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점점 학대가 늘고 있죠. 물론 과거에는 이것이 학대라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학대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학대가 느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노인의 수가 증가를 했죠. 의료라던가 보건이 발달을 하면서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노인 수가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노년기를 보내는 텀이 길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가족과 이제 어떤 뭐 불화라던가 가족 간의 부양의 부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급속한 인구 이제 고령화와 또 핵가족 등에 의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던가 노인 부양 부담이 노인 학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자녀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입소 비용 이런 것들을 뭐 나누어서 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내시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자녀가 없는 분이 한 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이 아니면 자녀가 여러 분인데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분이 입소 비용을 도맡아서 하신다. 이러면은 3년, 5년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신 거예요. 나중에는 뭐 진짜 콧줄, 비위관을 끼고서 누워만 계시는데 이게 몇 년이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그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막 나도 모르게 정말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이 갈등을 또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같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노인을 모시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이제 자라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차라리 뭐 대학을 가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뭐 휴학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엄청 들게 되겠죠. 이때가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서 이게 바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 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노인 인식 개선 사업, 그냥 우리가 학대가 아닌지 알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학대였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노인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면은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노인들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왜 운전하다 보면은 노인들이 그 신호 시간이 짧아서 미리부터 왜 막 건너와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되게 이해를 못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노인이 되면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것 같이 그만큼 거동이 힘들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으니까 관절이, 우리는 막 뛰어다니니까 모르는데, 노인이 되면 몸이 그전 같지 않다는 거, 또 사고력도 저하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조치와 심신 치유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학대인지 모르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 스스로도 지금 내가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학대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신고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노인에게도 우리가 시설 내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할 때는요,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하지만 대상자인 노인에게도 하거든요. 이러이런 대우를 받게 되시면 이거는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싫다고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인권보호 관련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요.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뭐 연구라든가 프로그램, 뭐 이런 어떤 예방에 대한 사업, 또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전산으로 관리도 하고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신고 전화를 또 운영하고, 사례 접수하고, 막상 학대가 발생하면은 출동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피해 노인들을 보호할 곳을 알선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학대 신고가 돼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하시다가 저희 쪽에 이제 의뢰하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또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학대받은 몸과 마음을 또 치유하고, 이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사실 학대를 받고 나면 다시 그 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이라던가 시설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어디에 계실지, 계실 수 있는 곳도 알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복지시설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이쪽 실버 산업이라던가 시설은 그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의 인식이, 치매에 걸렸다 혹은 노인성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 아우 집에서 어떻게 모셔, 시설로 모셔야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와서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드시고 주무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노인 개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확충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종사자의 전문성이 올라가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부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재화와 다르게 사람이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종사자의 전문성과 마인드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같은 기저귀 케어를 하더라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질이.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시설 종류의 다양화 및 도농간, 유형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도시에 있는 럭셔리 요양원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질이 좀 낮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또 해소해야 되고요. 시설 간에는 뭐 욕창 치료를 잘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치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다양화를 해서 어르신 증상에 맞는 곳에 입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시설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본인 부담금 이제 입소 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20%와 국가에서 80%를 보조해 주는데 사실 뭐 인건비 이런 것들도 있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근데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비급여기 때문에 입소 비용을 싸게 책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 뭐 이런 것들. 어르신 사실 잘 드셔야 되거든요. 특히 욕창이 있는 그런 어르신의 경우들은. 그래서 그러려면 재정의 안정화가 되려면 재원 조달 방법 혹은 뭐 후원, 이런 대기업의 후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달 체계 정비와 국민의 복지 의식 전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설에 대한 그동안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학대가 일어나고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들.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한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좋게 만들어도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옳지 않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기반해서 실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국민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복지 의식도 전환해야 되지만 행정의 전달 체계, 서비스의 전달 체계, 누가 중간에서 주머니에 슬쩍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위에서 좋은 정책을 또 현장에서 좋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 전달 체계를 잘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또 그러려면 현장의 처우 개선, 급여라던가 근무 환경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이제 보시고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말 과제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조금 미리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주차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차부터 기말고사 과제를 하실 수 있게 길게 시를 열어드릴 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